점수가 딱 지난주에 비해서 2개 덜 나왔네요. 평균 점수가. 덜 나왔다고요. 딱 2개. 그러니까 많이 어렵다 해도 2개라니까요. 그게 편차가 그렇게 심하지 않습니다. 느끼시기에는 굉장히 어려워 보여도 실제로 점수로 나오는 거 보면은 한 2개입니다. 한두 개 차이가, 난이도 차이가 그렇게 심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자, 다음에 14번이죠. 14번은 이거는 어렵지 않은 거죠. 쉬운 거죠. 자, 이거는 그 계산 문제이긴 하지만 그 임대료를 규제하는 거잖아요. 이 규제하는 경우에는 딱 간단하죠. 규제하는 가격을 대입하는 거죠. QD는 뭔가요? QD는 1300 마이너스 3P인가요? QS는 200 플러스 2P인가요? 자, 이럴 때 규제를 어디에서 하고 있어요? 250에 하고 있죠. 이 규제 가격을 대입하는 게 요령이죠. QD는 어떻게 되고요? 집어넣으면은 750이니까 1300에서 750 빼면 550이고요. QS는 여기다 넣으면 700이죠. 그러므로 뭐가 더 많아요? 공급이 더 많죠. 공급이 더 많다라고 대답해요. 초과 공급 150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고요. 아무 효과가 없다죠. 수요가 더 많을 때는 초과 수요라고 대답하지만 공급이 더 많을 때는 아무 효과 없다.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되죠. 다음에 15번은 마케팅이죠. 이거는 뭐 그렇게 중요도가 높지는 않습니다. 그 광고 쪽으로는 별로 중요도가 높지 않아요. 다만 그 4번, 3번, 4번 지문 이 정도는 좀 알아주시고, 특히 4번은 중요하죠. 4번 지문은 중요합니다. 정답은 2번 지문인데요. 요거는 부동산 광고 중에서 안내 광고는 지면이 좁죠. 안내 광고는 이렇게 기사 밑에 3단, 4단으로 나누어서요. 이렇게 쪼개서 광고하는 거죠. 쪼개서 광고하는 거는 상세한 설명문을 넣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고요. 다음에 그 1번 지문은 조금 주의를 하시고요. 이게 뭐 그렇게 중요도가 높지는 않지만 보통 우리 마케팅 할 때, 부동산 마케팅 할 때는 부동산 서비스 마케팅만 생각하는 게 아니고요. 부동산 증권 마케팅도 포함하고, 부동산 마케팅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부동산 서비스 마케팅이나 증권까지도 포함해서 마케팅을 하니까 조금 주의를 하시고요. 제일 중요한 건 4번 지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음에 16번은 부동산 투자 개념과 위험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번에 좀 어려운 표현이 있죠. 위험 할증률에 대응하는 개념으로서 당해 투자안과 같은 효용을 주는 무위험 투자 수익률을 확실성 등가한다. 이게 무위험 투자 수익률이라고 그랬죠. 무위험 투자 수익률. 이게 뭔가 하면은 당해 투자안과 같은 효용을 주는 했죠. 이런 거는 이제 한번 듣고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같은 효용을 주는. 여기 이제 어떤 의미인가 하면은 확실성 등가라 했죠. 확실성. 자, 지난번에 한번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나요? 이게 탁구공이 10개 있는데 그 중에 한 개에 1억이 적혀 있어요. 한 적 있나요? 여기 한 개에 1억이 적혀 있고요. 나머지는 꽝이에요. 한 번 뽑을 때 평균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금액이 얼마라고요? 한 번 뽑을 때 예상할 수 있는 기대 금액은 1000만 원이죠. 이게 하나만 1억이고 10분의 1이죠. 10분의 1. 0.1. 0.1의 확률로 1억이고 나머지는 0원이죠. 0원. 0.9의 확률로. 이게 가중평균한 거예요. 그러면 1000만 원 나오겠죠. 이쪽은 0이니까. 자, 그러면 옆에 1000만 원 갖다 놓고 이 1000만 원 들고 갈래요? 확실한 1000만 원 들고 갈래요? 한번 뽑을래요? 하면 1000만 원 들고 갈 거 아니에요. 이게 확실한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이게 더 좋다라고 생각하죠. 대부분.
이게 더 좋다라고 생각하죠, 이게. 그럼 이게 같은 가치가 아니에요. 여기에다가 얼마를 놓으면 헷갈릴까요? 한 300만 원? 300만 원 갖다 놓으면 헷갈릴까요? 이걸 가져갈까? 이거 한번 뽑을까? 이러면 어떻게 해요? 헷갈리나요? 그럴 때 이게 바로 확실성 등가예요. 헷갈릴 때 같은 가치란 말이에요. 같은 가치. 기대값 1000만 원 하고 이 말이에요. 기대값 1000만 원과 같은 가치의 확실한 금액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거는 이제 무시하고 지나가도 되겠고요. 다음에 2번, 부동산은 환금성이 낮고 가격 변동이 심한 편이어서 예금과 같은 금융상품보다 위험이 높다. 그렇죠? 다음에 부동산의 환금성이 낮은 것은 거래 단위가 크고 거래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이다. 이것도 맞고요. 다음에 부동산은 그 투자 부동산의 속성을 파악하는 데 많은 정보 비용이 들죠. 또 소유권 이전에 수반되는 각종 거래 비용이 상대적으로 많은 편입니다. 자, 5번이 틀렸는데요. 부동산은 투자 단위가 크기 때문에 투자에 신중을 기해야 하며, 여기까지는 맞죠. 환금성이 낮기 때문에 특히 단기간의 가격 동향을 신중히 예측해야 한다. 이게 틀렸죠. 이게 부동산을 단기간에 사고 팔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신중하게 장기간의 동향을 파악해야 됩니다. 5번이 틀렸습니다. 다음에 17번 이거 틀리면 안 되죠. 이거 위험관리기법에서 중요하다고 했는 것들이죠. 이 위험 전가, 위험 제외, 위험한 투자 제외, 요구 수익률 상향 조정, 기대 수익률 하향 조정, 민감도 분석 했잖아요. 그게 이제 1번이나 2번처럼 표현할 수 있습니다. 현금 흐름에 영향을 미치는 어느 한 구성 요소가 변화했을 때든 또는 여러 구성 요소가 집단적으로 변화했을 때든 모두 다 가능합니다. 민감도 분석이에요. 다음에 나머지는 됐는데 이제 5번 지문이 틀린 이유는 민감도가 작은 투자 아닐수록 수년가나 내부 수익률의 변동폭이 작으며, 그건 맞는 말이죠. 근데 상대적으로 안전성이 낮은 투자 대안이 아니죠. 안전성은 높죠. 그래서 5번이 틀렸습니다. 다음에 18번은 가격제 원칙은 원래 중요하다 그랬죠. 이거 틀린다면 이것도 반성하셔야 돼요. 이거는 그렇게 어렵게 출제된 것도 아니에요. 다음에 1번을 보시면은 대체 원칙에서 대체 관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상호 간의 용도, 효용, 가격, 용도, 효용, 가격 등이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어야 되겠죠, 당연히. 다음에 변동의 원칙은 기준 시점 또는 시점 수준과 관련이 있고요. 다음에 적합의 원칙이 뭐예요? 적합의 원칙은 부동산의 유용성이 최고로 발휘되기 위해서는 인근 환경에 적합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외부 관련 원칙이 아니에요. 근데 내부 구성 요소 결합이 적절해야 부동산의 유용성이 최고로 발휘된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 적합의 원칙 자리에는 균형의 원칙이 들어가야 옳은 표현입니다. 균형의 원칙이요. 18번은. 다음에 기여의 원칙 4번 지문이요. 기여의 원칙은 부동산의 구성 요소가 전체에 기여하는 정도가 가장 큰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는 점에서 용도 다양성, 병합 분할 가능성 등이 그 성립 근거가 된다. 이거는 옳은 표현이죠. 이거 기여의 원칙 설명드릴 때마다 제가 이렇게 이 도로에 접해 있는 땅 이거 말씀드렸죠. 그죠? 병합 분할 하면서 기여의 원칙하고 한정 가격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맞는 말이고요. 다음에 5번은 적합의 원칙과 최유효 이용의 원칙은 부동산 고유의 가격 원칙이라 할 수 있다. 이거는 좀 어려운 지문입니다. 난이도가 좀 높습니다. 적합의 원칙과 관련된 부동산 특성이 뭘까요? 적합의 원칙과 관련된 부동산 특성. 부동성, 인접성이죠. 인근 환경에 적합해야 되잖아요. 동사는 인근 환경 얘기합니까? 동사는 인근 환경 얘기 안 하죠. 자, 이거는 부동산에만 인정되는 성질이죠. 그리고 최유효 이용 원칙은요.
요거 용도 다양성이 대표적이죠. 물론 부중성에서도 얘기할 수 있는데 용도가 다양하기 때문에 여러 용도 중에서 가장 잘 이용하는 거죠. 동사는 용도가 다양합니까? 동사는 용도 다양합니까? 동사는 용도가 다양하지 않죠. 동사는 대부분 그냥 그 용도가 그냥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부동산은 용도가 다양하거든요. 부동산에만 인정되는 성질이라고요. 그러니까 부동산 고유의 가격 원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3번이 정답이었고요. 그 다음에 19번은 잘 읽어보세요. 지금 부동산 임대업자가 임차인으로부터 3년치 임대료를 선불 일시불로 3천만 원을 지불받았대요. 선불 일시불로 3천만 원 지불받았으면 3천만 원 어디다 갖다 써야 돼요? 여기에다가 3천만 원을 일시불로 선불로 받았다고. 선불로 받았어요. 선불로. 자, 그런데 이거를 매월 말 일정액으로 나누어 받는다고 하는 경우 했어요. 이거를 이때 안 받고 나누어 받는다고 한다면 지금 이게 쪼개는 거죠. 푼돈 계산하는 거예요. 목돈 계산하는 거예요. 푼돈 계산하는 거죠. 현재 돈을 기준으로 쪼개는 거죠. 이때 무슨 개수예요, 이게? 저당상수죠. 미래 돈을 쪼개는 건 뭐고요? 이때 돈을 쪼개는 거는 감책임계수. 이렇게 됐습니까? 이때는 감책임계수. 현재 돈을 쪼개는 거는 저당상수. 자, 그래서 3번 정답이고요. 다음에 20번은 세후연금 수지를 묻네요. 여러분들이 세후연금 수지를 물으면 미리 써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죠? 미리 뭐를 써놔야 돼요? 옆에 이제 그 세율이 있으면은 가유순전후 하는데 지금 여기서는 순영업소득 붙어 있으니까 순전후만 하면 되죠. 순전후만 하고 순대이감 써놓으면 되죠. 순대이감 써놓고 시작하는 거예요. 세율이 있으면은 이걸 해서 과세 대상 소득을 계산한 후에 여기에다가 곱하기 세율을 해야 되죠. 자, 순이 얼마죠? 1억 2천이요. 1억 2천만 원. 그 다음에 연간 융자 월 부금. 요게 6천만 원이죠. 이게 부채 서비스액이죠. 그 재산세는 함정이죠. 재산세는 순운영 소득 계산할 때 이미 고려가 된 겁니다. 부채 서비스액이 연간 융자 월 부금이고 6천만 원이에요. 그러면은 세전이 6천이 됩니다. 그럼 자, 여기 영업소득세를 계산해서 집어넣어야죠. 그럼 여기 순대이감 해서 여기가 순영업소득이 1억 2천만 원. 요거는 무시하고 이자 지급분은 얼마예요? 이자 지급분은 5천만 원이죠. 5천만 원이고 감가상각비는 2,500이죠. 자, 그러면 7,500인가요? 그러면 7,500이면 4,500인가요? 과세 대상은 4,500만 원이고요. 곱하기 세율, 곱하기 0.3이죠. 1,350인가요? 1,350을 여기 집어넣으라는 얘기죠. 그럼 여기는 4,650인가요? 네, 이렇게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세율이 보이는 순간 거의 대부분은 이걸 요구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세율 보이면 순대이감 써놓고 풀면 되는 거죠. 다음에 21번은 다음은 내부 수익률에 대한 설명이다. 상관이 없는 것은 1번의 내부 수익률법은 내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보다 높은 경우 그 투자 대안이 타당성이 있다고 보는 의사결정 방법이다. 내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보다 크면 타당하죠. 다음 순현가법과 내부 수익률법에서 사용하는 재투자 수익률은 동일하다. 자, 이게 틀렸습니다. 자, 여기 재투자 수익률이라고 되어 있죠. 재투자 수익률과 할인율과 같은 의미입니다. 굳이 재투자를 안 하고 수익률이라고 하는 거 있죠. 수익률은 항상 뭐하고 같아요? 수익률은 항상 할인율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쪽에서 이쪽으로 갈 때, 자, 지금 100만 원 투자해서 1년 뒤에 110만 원이 된대요. 몇 프로의 수익이 발생해요?
수익률이 몇 프로? 10%죠. 자, 그러면은 1년 뒤에 100만 원이 현재 얼마하고 같아요? 이때는 할인이 10% 되는 거죠. 이쪽에서 이쪽으로 할 때는 수익률이죠. 이쪽에서 이쪽으로 할 때는 할인율이요. 항상 같습니다, 이게. 근데 여기 굳이 재투자라는 말을 쓰는 이유는 우리가 1년만 투자하는 게 아니라 여러 기간을 투자하기 때문에 그래요. 투자하고 또 투자하고 또 투자하고. 그래서 재투자 수익률이란 표현을 쓸 뿐입니다. 자, 그러면 순현가법에서는 뭘로 할인해요? 요구 수익률로 할인하고 내부 수익률법에서는 내부 수익률로 할인하죠. 그러니까 지금 서로 다릅니다. 순현가법에서 사용하는 재투자 수익률은 요구 수익률이고 내부 수익률법에서 사용하는 재투자 수익률은 내부 수익률이에요. 그래서 2번 틀렸고요. 그 다음에 3번은 동일한 투자 대안에 대해서 2개 이상의 내부 수익률이 생길 수도 있다. 복수의 내부 수익률이죠. 요거는 조금 난이도 높은 겁니다. 원래 내부 수익률은 방정식 풀어야 된단 말이에요. 내부 수익률은 방정식을 푸는데 요거는 방정식 풀이에요. 근데 복수의 해 문제가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 기간에 그 투자를 할 때는 5년간 투자하면은 그럼 5차 방정식이 되고요. 4년간 투자하면은 4차 방정식이 되고요. 이러면 이제 해가 여러 개가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요. 다음에 내부 수익률법에 의해 투자안을 선택하는 것이 순현가법에 의해 선택하는 것과 서로 다를 수 있죠. 이럴 때는 어떤 방법을 따라가야 돼요? 순현가법을 따라가야 됩니다. 서로 다를 때에는 순현가법을 따라가는 것이 투자자의 부를 극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5번 독립적인 투자안의 경우에는 투자안의 내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보다 큰 모든 투자안을 투자 가치가 있는 것으로 평가한다. 자, 이거는 어려운 말이죠. 도대체 독립적인 투자안이 뭐냐? 상호 배타적인 투자안이 뭐냐? 자, 이거는 우리가 어떤 투자들을 할 때요. 자, 거기 밑에도 있네. 22번요. A, B, C, D 있죠, 지금. 밑에 22번에 4,500, 5,000, 4,000, 2,000, 4,500, 5,000, 4,000, 2,000 이렇게 있을 때요. 내가 갖고 있는 돈이 1억밖에 없어요. 가용 자금이 1억밖에 없습니다. 가용 자금이 1억이면 내가 투자할 수 있는 거는 A하고 B 이렇게 하든가 A하고 C 이렇게 하든가 A하고 D 이렇게 하든가 A, B 투자할 수 있죠. A, C 투자할 수 있죠. A, D 투자할 수 있고요. B, C 투자할 수 있죠. B, D 투자할 수 있죠. 다 할 수 있어요? B, C, D도? B, C, D 다 할 수 있어요? 안 되잖아요. 2개씩은 되죠. 그 다음에 C, D 할 수 있죠. 자, 이런 식으로 2개씩 짝 짓는 건 다 가능한가요? 2개씩 짝 짓는 건 다 가능해요. 근데 셋은 안 되잖아요. 이런 경우를 상호 배타적 투자라 그래요. 상호 배타적 투자라는 거는 어떤 둘을 하면 다른 둘은 못해요. 어떤 둘은 하면 다른 거 못해요. 이런 게 무슨 투자? 상호 배타적 투자예요. 근데 상호 독립적 투자는 뭔가 하면은 상호 독립적 투자는 돈에 제한이 없어요. 가용자금에 제한이 없다고요. 돈은 얼마든지 있어요. 돈은 얼마든지 있다면 얘네들 순현가를 계산했을 때 이 말이에요. 순현가를 계산했을 때 얘가 뭐 예를 들어서 300, 400, 250, 200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순현가가 0보다 크죠, 모두 다. 순현가가 0보다 모두 크면은 얘네들 다 투자하는 거예요. 가용자금에 제한이 없으면. 왜요? 순현가가 0보다 크다는 게 뭐예요? 요구 수익률을 만족하고도 이만큼이 남는다는 얘기예요. 갖고 있는 건 돈밖에 없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다 투자해야 된다고요. 요구 수익률을 충족하고도 남으니까. 근데 이런 상호 배타적 투자에서는 어때요? 요렇게 2개 투자하면은 요거 2개 못해요. 요렇게 2개 투자하면은 나머지 못해요. 뭔지 아시겠죠? 그럴 때는 어떻게
이렇게 찾아야 돼요. 둘씩 짝지어서 수년가가 가장 크게 되도록 하는 두 놈을 짝지어야 돼요. 여기서는 이렇게네요. 이렇게 300하고 400이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상호 베타적 투자의 경우에는 다 못한다고요. 수년가가 0보다 큰데도 못한다고. 배 아프겠죠? 돈만 있으면 할 텐데 이렇게 되는. 돈만 있으면 이것도 할 텐데. 요구 수익률을 만족하고도 남으니까. 근데 상호 독립적 투자는 어떻다고요? 다 한다고요. 상호 독립적 투자는 수년가가 0보다 큰 거 다 한다고요. 또는 내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보다 큰 거 다 한다고요. 상호 독립적일 때에는. 됐습니까? 그래서 5번은 옳은 말이에요. 근데 어렵죠? 예, 지금까지 이런 표현이 시험에 출제되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어려운 표현은 그렇구나 라는 정도로 하고요. 더 중요한 거는 뭐예요? 4번 지문이나 그 위에 1번, 4번, 그 다음에 2번, 3번 이게 더 중요해요. 1번, 4번, 2번, 3번 5번은 이제 난이도가 높습니다. 그 다음에 22번은 지금 순현가법으로 판단하는 경우 타당한 투자안을 묻고 있죠. 순현가법으로 타당하냐 타당하지 않느냐는 뭘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순현가법으로 타당하냐 타당하지 않느냐는 뭘 보고 판단해요? 순현가가 0보다 크거나 이러면은 그죠? 순현가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은 채택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 A, B, C, D가 방금 어떻게 됐어요? 4,500, 5,000, 4,000, 2,000 여기서는 얼마예요? 5,000 5786이에요? 여기는요? 4730 여기는 3575 2398 자, 이게 할인율이 몇 프로예요? 할인율이 10%인가요? 네, 할인율이 10%면 얘가 625가 되네요. 그죠? 여기는 3, 4 이렇게 여기는 5, 2, 3 여기는 8, 1, 2네요. 맞죠? 지난번에 알려드렸을 텐데 계산하는 거 10%일 때는 그렇게 한다고. 6 끝자리 거꾸로 가는 거꾸로 6 다음에 8하고 차이가 몇이에요? 2죠? 2하고 7하고 차이가 몇이에요? 2하고 7하고 차이는 5잖아요. 그러니까 6, 2, 5 이렇게 간다고요. 여기는 3부터 시작해서 끝이에요. 3하고 7하고 차이가 몇이에요? 3, 4 끝이에요. 3, 4. 여기서는 5, 2죠, 2 차이가. 2하고 5하고 차이는 3. 그래서 5, 2, 3 이렇게. 5, 2, 3 이렇게. 8이죠? 8하고 9 차이는 1, 1과 3 차이는 2, 8, 1, 2, 8, 1, 2 이렇게. 이게 더 어려우면 그냥 계산기로 하고요. 자, 아무튼 자, 이렇게 하면은 순현가가 얼마예요? 760이죠. 이거는 마이너스 700이에요. 이러면은 마이너스 750 이러면은 180 그러면 요놈하고 요놈이 타당한 놈이죠. 됐습니까? 자, 다음은 자, 원래는 23번 이게 원금 균등이나 또는 원리금 균등 상환은 좀 조심을 하자고요. 지금 벌써 조심한 게 벌써 3, 4년 전부터 조심했는데 아직도 출제 안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게 출제가 된 지가 10년 됐거든요. 10년 동안 지금 원금 균등, 원리금 균등이 언급이 없어요. 이렇게 오랫동안 쉴 만한 주제는 아닌 것 같아요. 제발 좀 올해는 나왔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게 작년에는 이렇게 해서 사실 물론 작년에는 이게 안 나왔지만 다른 걸 많이 맞췄어요.
작년에 지렛대 효과 계산 문제 한 3, 4년 동안 쉬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나올 수 있다 해서 나왔죠. 정역법 계산 문제, 감정평가 나올 수 있다 나왔죠. DTI 계산 문제 나올 수 있다 나왔죠. 그 흐름상 이렇게 보이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안 나오는 게 지금 요 놈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터질 때 됐어요. 일본의 화산 터질 때 되면 곧 이제 막 이 조짐이 보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게 거의 임박한 상태입니다. 이게 그만큼 이게 오래됐습니다. 근데 쉽습니다. 안 어렵습니다. 이게 원금 균등 분할이죠. 원금 균등 분할에서 제일 먼저 계산해야 되는 건 뭐예요? 원금 균등액이죠. 이거는 대부액 나누기 납입했어요. 대부액은 얼마고요? 3,600만 원이고요. 납입 횟수는 얼마예요? 120이죠. 120. 매월인데 10년이잖아요. 10년이면서 매월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10으로 나누면 안 된다고요. 그럼 얼마예요? 30만 원이죠. 그 다음에 첫 해 이자를 계산을 해야 원리금 합계를 계산할 거 아니에요. 첫 해 이자는 얼마를 몇 달 동안 쓴 거예요? 3,600만 원을 한 달 동안 쓴 거예요. 한 달. 매월이니까 1년 쓴 거 아니에요. 연이자율이 얼마예요? 연이자율이 5%고 이거를 12로 나눠야죠. 이게 연이자잖아요. 그러니까 3,600을 12로 먼저 나누면은 300이거든요. 300에 곱하기 0.05 하면 3, 5, 15. 15만 원입니다. 그럼 두 개를 합하면은 45만 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죠? 됐나요? 그럼 원리금 균등은 어떻게 할까요? 나온 김에. 원리금 균등은 문제에서 저당상수 주죠. 저당상수가 0.08281로 이렇게 나오고요. 연 6%고요. 2천만 원을 대출받았다 치고요. 첫 회 원금 상환분 하면 첫 회 원금 상환분을 계산하여라.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쉽게 하는 방법이 뭐예요? 여기에서 바로 뭐를 빼는 거예요? 0.06을 바로 빼는 거예요. 그러면 0.022815 이렇게 되죠. 여기에다가 곱하기 뭐 하는 거예요? 022815에다가 곱하기 2천만 원 하는 겁니다. 그죠? 그럼 여기에 036544 이렇게 되죠. 그러면 44만 5,630원 이렇게 되죠. 44만인가 440만인가. 10% 하면 200, 1% 하면 20, 40 맞죠? 44만 5,630원 이렇게 됩니다. 됐습니까? 먼저 뭘 뺀다고요? 저당상수에서 이자율을 먼저 빼는 거예요. 그 나온 0.022815가 첫해 원금 상환율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대출받은 2천만 원을 곱하면은 바로 나오는 거예요. 굉장히 간단하죠? 됐나요? 자,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24번은, 요것도 틀리면 안 되죠, 이게. 원리금 균등, 원금 균등, 이렇게 나오는 건 틀리면 안 되는 겁니다. 가장 틀린 것은 첫 번째,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은 원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에 비해 초기에는 원리금 지불액이 많다. 벌써 틀렸죠? 원리금 균등 상환이 더 많습니까? 원금 균등 상환이 더 많습니까? 원금 균등 상환이 더 많죠. 원리금 지불액이. 그래서 벌써 틀렸어요. 부디 원리금 균등, 원금 균등 나오면 이 그래프 그려놓고 푸세요. 이게 원리금 균등이고요. 이거 원금 균등이에요. 지금까지 우리 시험에서 이 파트에서 가장 어렵게 출제된 지문이 뭔가 하면은 이거예요.
첫 회 원리금 지불액 중에서 이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큰 것은 누굴까요? 이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큰 첫 회 원리금 지불액에서 이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큰 방식은 원리금 균등이죠. 맞나요? 첫 회는 어차피 이자가 똑같잖아요. 원금 균등이든 원리금 균등이든 이자는 똑같은데 원금 균등 상환이 돈을 더 많이 갖다 주잖아요. 그러니까 이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적어요. 원금 균등은. 이게 가장 어려웠을 정도면은 알만 하시겠죠? 쉽지? 다른 건 다 쉬운 지문들만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거 그려놓고 풀면 안 틀린다고 절대로. 예, 이거 그려놓고 또 원리금 균등 상환은 이렇게죠. 이걸 함께 보셔야 되고요. 원금 균등 상환은 이거 함께 보셔야 되고요. 됐나요? 자, 이렇게 꼭 체크를 하시고요. 다음에 24번에 2번은 원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은 대출자 측에서 볼 때 원금 회수 위험이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보다 상대적으로 적다. 원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은 초기에 더 많은 돈을 은행에 갖다 주잖아요. 그러니까 초기부터 원금을 많이 갚죠. 그러면 대출자 입장에서는 처음부터 많이 회수하는 거 아니에요? 많이 회수하는 만큼 위험은 적은 거죠. 맞고요. 다음에 원금 만기 일시 상환 저당의 경우 이자 지급 곡선은 수평선이 된다. 원금 만기 일시 상환이요. 만기까지 뭐만 내다가 이자만 내다가 한꺼번에 갚는 거죠. 맞죠? 예, 근데 거기 제가 그 앞에 써놔야 되죠. 고정금리를 전제해야죠. 고정금리. 고정금리를 전제로 할 때 원금 만기 일시 상환 저당의 경우 이자 지급 곡선은 수평선이 되는 겁니다. 변동금리면은 이자는 바뀔 수 있잖아요. 그렇게 앞에 집어 넣으시면 돼요. 고정금리를 전제할 때 이렇게. 다음에 4번의 점증상환 대출 방식은 초기에는 차입자의 원금 상환 부담이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보다 적다. 최증식이 제일 부담이 적죠? 네, 최증식이 제일 부담이 적습니다. 그래서 맞고요. 다음에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은 금리 변동 위험을 대출자에서 차입자로 증가하는 대출 방식이다. 맞죠? 금리 변동 위험을 전가하기 위해서 고안한 방법입니다. 다음은 25번에 부동산 시장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에 부동산 시장은 지역성, 거래 비공개성, 미표준화성 등으로 시장 조직과 곤란하고요. 다음에 2번에 일물일가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거 개별성으로 인해서 맞죠. 다음에 3번의 경우는 단기적으로 가격 왜곡 맞죠. 다음에 4번 틀렸죠. 이거 틀리면 안 되죠. 부증성 때문에 고도로 국제화되는 게 아니라 부동성이죠. 이런 걸 틀리면 안 됩니다. 26번 맞추셨나요? 26번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와 기업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는 합병할 수 있다. 있어요? 자, 이 합병은 같은 것끼리 할 수 있습니다. 합병은 자기는 자기끼리, 위탁은 위탁끼리, 구조조정은 구조조정끼리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번이 바로 틀렸습니다. 다음에 2번에 부동산 투자 회사법에 의한 자산관리회사의 자본금은 최저 70억 원 이상이 되어야 된다. 맞죠? 다음에 국민연금관리공단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주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발행 주식 총수의 30% 이상을 인수하는 경우 일반의 청약에 제공하는 것으로 본다. 맞죠? 이때는 따로 공모를 안 해도 되죠. 이미 뭐를 했다고 보는 거예요. 이미 공모를 했다고 보는 겁니다. 다음에 4번은 부동산 투자회사는 주주총회에 특별 결의가 있는 경우 자기 자본의 10배 범위까지 차입 및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그렇죠? 원칙은 몇 배까지만 돼요? 원칙은 2배까지만 되면 2배.
근데 주주총회 특별 결의가 있을 때는 차입 및 사채를 10배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기업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 회사는 사모가 가능하죠. 이거는 공모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27번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업무로 짝지은 것은 주택저당채권 유동화 업무. 한국주택금융공사 하는 거 맞죠? 국민주택기금, 국민주택기금이 뭘로 바뀌었다고요? 주택도시기금으로 바뀌었죠. 주택도시기금으로 바뀌었습니다. 주택도시기금은 어디서 해요? 주택도시기금공사에서 하고 있죠. 주택도시기금공사. 주택도시기금공사. 그게 옛날 대한주택보증이었어요. 옛날 대한주택보증이 업무가 확장되면서 주택도시공사로 바뀌었죠. 그래서 이거는 아니고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업무가 아닙니다. 기억은 들어가고 니은은 빠져야 됩니다. 그래서 기억이 들어가고 니은이 빠지는 거는 뭐밖에 없어요? 기억이 들어가고 니은이 빠지는 거는 3번밖에 2번, 3번인가요? 1번에는 니은이 들어가 있어서 안 되죠. 2번, 3번이 있고요. 자, 2번, 3번 중에 리얼은 공통이니까 디귿만 보면 되겠네요. 디귿 토지은행 계정 관리는 누가 해요? 토지은행 계정은 누가 관리해요? 이거는 토지은행 제도에서 했지 않습니까? 토지은행 제도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한다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한다고 이거는. 니은은 주택도시공사에서 하고 디귿은 토지주택공사에서 하고 나머지 기억, 리을, 미음이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업무입니다. 됐나요? 자, 됐고요. 28번부터는 좀 쉬겠습니다.